안녕하십니까. 미국 부동산 김성진입니다. 이달 초까지 가주정부가 실시한 드림폴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역대 부동산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중 가장 신청자와 지원금이 많았던 이번 프로그램인 만큼 전반적인 리뷰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채널의 시청자분들이나 부동산 구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드림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 번 더 소개를 하자면 첫 주택 구입 시 최대 20%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주정부의 드림폴은 지난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첫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분들에게 제공하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으로서 캘리포니아 전 카운티에서 실시하였고, 카운티마다 정해진 소득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인컴은 오렌지 카운티 기준 23만 5천 불까지, LA 카운티 기준 18만 불까지였으며 가구당 소득이 아닌 개인별 소득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일주일 전인 3월 23일에 글로벌 뉴스와 글로벌 코리아에서 먼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진행해오던 클라이언트 분들은 내용을 알고 계셨지만 쉽게 유튜브로 촬영하지 못했다는 점은, 그 이유는 정책이 자주 변경되어 적용 내용이 자꾸 바뀌다 보니 SNS 상에서 홍보하기에 혼선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뀐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인터뷰에서는 5년 거주를 의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일주일 만에 내용이 바뀌어서 5년 거주 의무 기간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재융자가 안 된다고 했는데 재융자가 1회까지는 가능하며 재융자 시 원금을 갚지 않고 다시 리파이낸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융자를 할 때는 지원금 20%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리파이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까지는 재융자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한인 네트워크나 포탈 또는 카톡 단톡방에서 영주권자 이상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진행을 망설이게 되셨는데, 정보의 혼선과 정확하지 않은 인포로 인해서 제때 신청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와서 대상이 안 되신 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으려면 최근 2년간의 세금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두 번째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셨고,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셨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두 번의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이 한다면 다음에 집을 구매 가능한 융자의 대상이 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약간 대상에서 제외되셨는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1099을 신고하게 되는데 당연히 여러 공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했던 부분들을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세금 신고를 할 때 많은 것들을 공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 볼륨과 실제 소득은 차이가 있는데, 대출 기관에서는 실제 소득을 많이 기준 잡다 보니까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대상이 아니시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공제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모기지와 세금 나가는 것을 리얼터와 세무서와 함께 잘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보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2년차 되신 분들 중에서도 한국 소득이 결정되지 않아서 신고를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종합소득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 세금 신고를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최근 2년치 거를 받다 보니까 아직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해서 서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프리 어프로벌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서류를 취합하고 신고하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조기 종료되는 바람에 혜택을 받지 못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소득이나 기타 소득 같은 것들을 아직 정리를 못 하셔서 세금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은 이번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되셨습니다. 또한 일부 고객님들은 한국에서 사업장이 있거나 한국에서의 소득이 있는데 미국에서 신고하지 않아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에서 사업자나 아니면 한국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미국에다 신고를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서 정상적으로 볼륨이 올라가야지만 융자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향후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미국에다가 신고를 하셔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시는 것들을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을 판 지 3년 이상 지나야지만 진행이 가능하신데, 자, 3년 전에 집을 소유했지만 집을 팔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3년이 안 되신 분들은 드림4를 기다리고 계신데 조기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바람에 대상에서 제외되셨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다른 것은 다 준비됐지만 기간이 맞지 않아서 종료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 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유는 시간을 지체하신 분들입니다. 드림폴이 진행이 가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류를 제때 주지 않으신 분들이 가장 큽니다.
드림4 대상이 되셨고 리얼터로서 확인이 됐지만 서류 자체가 기본적으로 프리 어프로브를 하기 위해서는 렌더 쪽에다가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때 주지 않고 조금 시간을 끄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미 프로그램은 종료됐기 때문이죠. 또 많은 경우는 이자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번 드림4는 정부에서 지정된 모기지 회사에 통해서만 융자가 가능했습니다. 메이저 은행인 웰스파고,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주요 메이저 은행들은 이번 드림4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가주 정부에서 지정된 모기지 회사에서만 진행하다 보니까 이쪽 회사의 이율은 대략 6%를 나오기 때문에 금리적인 부분이 일반 메이저 은행보다는 살짝 높은 견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드림4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나요? 이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대로 칼 FH의 지원 프로그램에서 20%의 다운페이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원자는 8시간 교육을 이슈를 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초반에는 교육 이수 전에 먼저 융자가 나온지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신 분들이 융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 8시간 교육을 받으라고 권장해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청자가 몰리게 되고 교육을 이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을 해야만 하는데 그 예약 시간이 점점 늦춰져서 교육 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며칠을 걸려야 되는 수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3월달에 진행하신 분들은 어쨌든 진행이 됐지만 4월 초에 진행하신 분들은 교육 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집을 서칭한 다음에 오퍼를 써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본인들께서도 원하는 집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날짜가 종료일자가 다가오게 되니까 급하게 오퍼를 쓰거나 아니면 망설이셔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농구에서 히트앤런이 있고 군대에선 전격전이 있죠. 드림4도 말 그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예산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보신 분들께까지 프로그램이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10일 만에 끝났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람들이 집을 찾고 구매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바로 카운터 오퍼입니다. 카운터 오퍼의 개념은 우리 집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놨는데 그 집이 인기가 많아서 많은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카운터 오퍼를 원하는 분들에게만 보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퍼를 10개 받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4사람이 있다. 그럼 4사람한테 카운터 오퍼를 보내는 거죠. 그럼 그 4사람은 그 집을 100만 불에 만약에 리스팅이 됐다면 오퍼 금액이 100만 불이면 한 명은 100만 불, 한 명은 105만 불, 110만 불, 103만 불 이런 식으로 올렸을 수 있지만 드림4 구매자들은 올려 쓸 수 있는 한계점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융자 금액이랑 살 수 있는 가용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카운터 오퍼를 받기 위해서는 금액을 올려 쓰거나 아니면 컨텐저시를 조금 줄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적인 걸 고려해야만 하는데 가격을 올려 쓰지 못하다 보니까 드림4로 집을 구매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사고 싶은 집은 100만 불이란다면 보통 90만 불대 나온 집들을 오퍼를 넣고 카운터 오퍼로 95만이나 98만 원에서 집을 사신 경우는 있지만 100만 불짜리 집을 100만 불에 오퍼 넣었지만 카운터 오퍼에서 떨어진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준비되신 분들이 집을 사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준비된다는 말은 파이낸셜적인 부분도 있지만 리얼터와의 관계와 어떤 집을 살지 명확하게 아신 분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이전에 리얼터와 쇼잉을 통해서 집의 구조와 원하는 위치, 구매하고자 하는 형태, 그리고 가격과 학군 등을 부동산 에이전트와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되어 빨리 끝냈던 분들이 한다면 이번 프로그램이 나올 때 즉각적으로 나에게 맞는 집을 빠르게 찾아 진행을 할 수 있었으므로 우선 선점을 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지원 프로그램은 초기에 몰리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로그램 입소문이 나고 신청자가 몰리는 시점이 된다면 오퍼의 경쟁도 늘어나게 되고 집주인과의 네고시에이션 현상에서도 결코 유리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진행을 하라고 얘기했고 그런 부분들이 집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 이야기. 어떤 분들이 드림4를 통해 집을 구입하려고 마음먹고 진행을 하게 되었을까요?